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 불안한 사태가 다시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조금 기분이 많이 처지셨을 투자자들께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가 어느새 지난 작년 말 수준을 넘어서 1,3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발표된 수치는 1,100명으로 이제 주말 영향 때문에 다소 줄긴 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는 좀 계속 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그럼 이 하락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번 겪었던 이슈잖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3월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네. 이제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공포 영화를 우리가 봐도 첫 번째 봤을 때는 뭐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운데 똑같은 영화를 두 번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진 않죠. 물론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반등했지만 다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공포 영화를 두 번째 본 것처럼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학습 효과가 많죠. 코로나가 네. 터지면 연준에서 계속해서 소방수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사태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작년도 이맘때쯤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너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학습이 돼 있으셔가지고 빨리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4월 달부터 주가가 정말 빠르게 반등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연준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한 영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그때도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투자자들의 시야는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좀 바뀌면서 반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작년과 같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또 새롭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두 번 겪은 위기니만큼 훨씬 더 충격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국의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확진자, 약간 회색이 사망자. 네, 요즘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거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뭐 백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신규 감염자의 52%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자들의 99.7%는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백신을 맞으면은 사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백신 1차 이상 접종률은 한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이렇게 하락기에는 사실 반등 구간에 뭐가 제일 빨리 오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작년과 같은 이유로 하락했으니까 아마 같은 이유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이 하락기마다 요 고민을 항상 해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러한 하락기에도 좀 성장세를 유지하는 섹터는 어디인가를 일단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일단 지난주 약세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증설 얘기가 나오면 이제 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랐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더했어요. 중국은 게다가, 예. 사실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도 닝더스다이라고 부르는 CATL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연일 신고가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료인데요. 중국에서 물론 성장주에서 2차 전지 섹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수익률 갭입니다. 차트가 올라가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강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도드라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역사적 최고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굉장히 좀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기 때문에 뭐 이거 고점이라고 한국의 2차 전지 섹터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불안하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로는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은 곳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타격받은 곳은 뭐 여행주, 항공주, 그다음에 극장, 카지노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 하락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은행주, 보험주 같이 떨어졌고요. 시장에 관심을 잃은 지주사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한쪽은 실적이 타격을 받은 거고 한쪽은 주가가 타격을 받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좀 항공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항공업이 과연 이 바닥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송사에서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나오는 결론은 항공 화물 매출로 타격을 좀 많이 방어한 대한항공 위주로 접근을 하자. 요 정도의 결론이 많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LCC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다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LCC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봐도 될까? 요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수준으로 네. 먼저 올랐고요. 사실은 네. 항공주도 상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그리고 5월까지 그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 달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 자본 잠식되는 회사들도 많고 하는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본 잠식이 되는데 여기서 그 위험이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 끝일까? 그리고 자본 잠식에서 해결됐으면 끝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런 항공업 투자에 대한 거는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업황이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잠깐의 네. 반등을 이제 누리는 투자 방식인데요. 장기 투자의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죠. 턴어라운드. 수익 많이 내고 싶은 사람들의 그렇죠. 선택이고. 이게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턴어라운드 잘 잡으시는 분들은 또 굉장한 수익률을 단기에 짜릿하게 맛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가장 강력한 재료가 턴어라운드죠. 네, 적자에서 흑자. 이거는 뭐 우리 김열미 연구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에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네, 건설에서 제가 굉장히 고달프게 그 자본이 축나면서 적자로 인해서 자본 잠식 네. 우려가 있었고 여러 사이클에서 바닥을 굉장히 몇 년 동안 기었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그리고 조선 애널리스트 네. 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 쪽에서 상당히 이쪽에 좀 친숙하기는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에서도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왜 바이코를 부르느냐, 바이코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주가가 싸져 있는데 네. 생각보다 약간의 회복 가능성만 보여도 주가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럴 때 보실만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 가능한 산업이냐, 네. 살아날 수 있느냐, 요거를 가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야 될것 분석해도 사실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업황 바닥은. 지금 김열미 연구원님도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오늘 건설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으신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이제 건설이 메인이 아니니까 제가 네. 건설을 따로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건설업이 지난 한 10년간 안 좋았던 그렇죠. 섹터예요. 조선 건설 기계 맞습니다. 이쪽이요. 이게 네. 이제 중후장대한 그렇죠. 산업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렇게 중후장대한 산업에 공장을 많이 짓거나 집이 모자라거나 네. 이런 사이클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 일단 글로벌하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뭔가 발주가 나올 조짐이 보인다. 네. 이러면서 이제 조선과 건설이 반등을 성공을 했던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내에서 건설 같은 경우는 규제로 인해서 양적으로 성장을 못하다가 네.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이제 눌러놔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됐고 네. 앞으로 꾸준히 공급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업종이 네. 지금 회복하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메인이 아닌데 네. 건설업종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고요. 이게 10년 동안 산업이 안 좋으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굉장히 낮아지죠. 보수적이고요. 네. 회사가 IR을 하는 입장에서도 네. 공격적인 수치를 제시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면은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은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발표가 여전히 감소 국면이고 여전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의외로 서프라이즈, 이익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또는 네. 수주나 매출액에서 의외의 성장이 나와주는 회사들이 생기면 네. 이 섹터는 재평가를 받는다. 제가 보기에 건설업은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성장 전환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수주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말씀하시려던 항공업도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회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업계가 구조조정되는 그 바닥 국면에서는
대체로 자본이 상당히 부실해지죠. 네. 그래서 뭐 자본 잠식이 생겨서 증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서 주주들이 눈물을 흘리시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증자를 하고 나서 얼마 동안 감당이 가능하냐 이 회사가. 그쵸.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쵸. 항공업은 이번에 증자를 좀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저도 궁금한데요. 네. 네, 팀장님께서 사실 준비하셨습니다. 증자를 했다가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돼서 또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맞습니다. 그게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 최악이죠. 이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증자를 더 한다. 이게 이제 최악이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뭐 사실은 조그만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부품단은 상당히 빨리 돌아요. 그래서 분기단으로 바로 플러스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큰 배가 움직이려면 시간 많이 걸리듯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건설의 시가총액 대비로 턴어라운드는 이미 작년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랬죠. 작년에 바닥을 찍고 확실히 올라섰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대비 저평가가 30-40%는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내일 당장 사셔라 이런 의미는 네. 아닙니다. 네. 내년 내후년 봤을 때 그림이 좋아지고 있다 분명히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건설업종도 증자를 했었고 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어려움이 한 번 더 생겼던 회사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공업을 팀장이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네, 과연 지금 어떨까 한번 마치 어느 정도일까? 동병상련 하는 그 사람끼리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 동병상련 아닙니다. 저희 섹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니, 저도 뭐 담당 섹터 이런 게 아니라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오늘 기사만 봐도 LCC 관련해서는 정말 최악이다라는 기사만 쏟아졌는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화물 운송으로 확실히 방어를 하고 있고요. 뭐 화물 수송량도 늘어나고 그 운임도 늘어나는 이와 네.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국면이라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여객 의자 다 띄워가지고 운송하고 있다면서요. 네, 여객 비행기를 이제 바꾸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상장된 LCC 4개 중에서 1분기 말 기준으로 3개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물론 부분 잠식 상태이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이 이제 해당되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3월 달에 이미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800억 원 3자 배정으로 증자를 해서 자본 잠식에서 탈피를 먼저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3개가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부분 자본 잠식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 항목만 제가 따로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이 자본 총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다음 뭐 기타 포괄손익누계의 이익잉여금, 뭐 자사주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다른 걸 다 합쳐도 이제 다른 거 다 합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본 총계는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다 털었을 때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처음 시작했던 판돈보다도 작아졌다. 네. 그죠? 예, 쉽죠? 아주 쉬운 네. 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작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표현이 좀 쉽습니다. 네. 이제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은 그 수치가 1년 이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로 쌓이거든요. 그게 점점 쌓여서 자본금보다 낮아진 상태가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이미 세 군데가 이미 그렇게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자본 잠식을 50% 이상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100%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티웨이 항공은 이제 먼저 자본 잠식에서 탈피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제주항공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티웨이 항공은 3월 16일에 사모펀드한테 이제 3자 배정 유증 공시를 했고요. 이때가 주가가 완전 바닥이었고요. 6월 2일에 국제선 운항 재개한다라는 소식에 20% 급등을 했고 6월 9일에 트러블 버블을 7월부터 허용한다. 이 소식에 또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솟았는데 이렇게 다른 LCC보다 이렇게 티웨이 항공 주가 상승이 컸던 이유는 유일하게 먼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했기 때문에 좀 투자들이 더 빨리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대단한 뉴스로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래블 버블을 뭐 시작을 하고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해도 아주 일부 노선에 불과할 거고 단기간에 흑자 전환은 어차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을 보시면요. 7월 7일에 공시를 냈습니다. 무상감자 5대1 무상감자 공시를 해서 이제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이걸 액면가 1,000원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유상증자 또 2,000억 원을 또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 소식 때문에 제주항공 주가가 한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주가 반등도 뭐 한 0.6%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이 모회사인 AK홀딩스도 이틀 동안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럼 여기가 과연 바닥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시와 동시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좀 나왔는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18% 정도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더 네. 업황 개선이 늦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항공업은 아니었지만 이 유상증자하고 무상감자를 했던 이슈를 바닥으로 짚었던 사례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5월 4일 날 자본 잠식 해소를 위해서 무상감자 유상증자 발표 후에 16%나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뭐 수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이렇게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일종의 일단- 역발상 투자 전략이신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때가 과연 바닥일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게 마지막 공시일까? 추가로 유상증자를 또 하게 되진 않을까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거는 이제 가정을 넣어가지고 제가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유상증자 발행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제주항공 유상증자 했을 때 했던 공식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봤거든요. 뭐 기준가 1 그리고 최근 일주일 주가, 최근 한 달 주가 요거 평균한 거에서 뭐 할인율 20% 적용하는 요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한 18,300원 정도에 하면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본 총계가 기존에 1,372억 원에서 유상증자 한 2,000억 추가가 되고요. 그 3,370억이 되고 자본금은 기존에 385억에서 액면가 1,000원이고 이제 나머지 발행 주식 곱해서 유상증자 109억 추가로 더하면 49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본 총계와 자본금 차이가 한 2,878억 정도의 버퍼가 생기고요. 이 순이익 누적이 여기서 더 심화가 돼가지고 2분기부터 또 계속 여기서 까먹을 텐데 요 2,800억을 다 까먹게 되면 또 부분 자본 잠식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보면요. 지금 1,573억 원입니다. 남은 적자? 2, 3, 4분기가요. 세 분기 네. 합쳐서 적자 1,573억 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실적 하향했던 아까 18% 목표 영업이익 하향했던 그 NH 리포트를 봤을 때는 1,312억 마이너스를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는 22년도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15억 정도가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3년에는 플러스 1,300억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숫자가 안 맞는다면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는 만약에 1,500억을 여기서 추가로 까먹는다고 해도 뭐 1,500억 정도가 더 남겠죠. 1,300억 정도가 남을 테니까 내년도도 한 200억 적자로 마무리 지어주고 그 다음 흑자로 돌아서면은 아마 여기서는 이제 유상증자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올해와 업황이 거의 유사하고 올해 수준의 실적으로 내년에도 또 한 번 이어진다면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그럼- 한 번 증자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오늘- 수준이네요. 네, 이번에 2, 3, 4분기 하고 내년에 또 1,5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때 또 이제 부분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 단계일 네. 거고요. 정말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 그렇다면 않으면은 사실 네. 올해보다 내년에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또는 이 회사가 괜찮아진다라는 뭔가 근거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뭐를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완화가 빨리 된 해외 네. 사례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최근에 본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기장님이 했던 인터뷰 같은데 이런 상황을 처음 봤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객 수요는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된 것 같은데 일할 직원이 없어가지고 항공 운항편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일을 하러 안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는 조금 맞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6월 30일 한경 기사입니다. 며칠 안 됐죠. 여객기를 지금 미국 항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보복 여행에 베팅한다입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보면요. 보잉과 에어버스에 항공기 270대를 주문을 했고요. 6월 29일에 발표를 한 겁니다. 34조 원어치로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고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2011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해서 직원 수를 37%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월에 보잉에 이미 항공기 100대를 주문을 했고 6월 8일에 추가로 34대를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4월에 에어버스의 항공기 25대를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미리 항공기를 대량 주문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제외하고 미국 4대 항공사가 모두 공격적으로 항공기 확보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에어버스는 6월 한 달 동안 70대가 넘는 항공기를 인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팬데믹 이후 월별 최고 인도 실적이었고요. 항공기 발주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업황 회복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회복 국면이 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만 회복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허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다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만 네.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괜찮은데 결국은 이거네요. 그러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미국과 이렇게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보면은 우리도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마도 항공기 타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국제선도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국제선이 열리면 적자의 행진이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은 70% 이상 얼마나 빨리 주사를 맞을 것이며 백신을 맞을 것이며, 그래서 국제선 노선이 연결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베팅이네요. 네. 들어보니까 딱 그거네요. 네, 시점 가늠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상증자, 무상감자를 통해서 한 1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50% 자본 잠식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1년까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보고, 네. 적자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견딘다라고 보고, 근데 그 사이에 접종률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제 노선 열리고, 네. 이러면 주가는 거기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턴어라운드의 실마리를 잡긴 잡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인가? 이거 사실 전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억눌린 여행 수요가 해외여행을 과연 2번 갈까, 3번 갈까, 4번 갈까에 따라서 이 숫자가 천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할 때 오히려 기대치는 더 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물론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질문 어떤 분이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갔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 안에서의 도미스틱 그 국내 항공선, 국내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네. 시장이라면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LCC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우리가 본격적인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있긴 같아요. 있습니다. 예, 제주항공의 이제 코로나 이전의 매출 비중을 봐도 70% 이상을 국제선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동 수요는 뭐 KTX 같은 것도 충분하니까 국제선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6월 초에 국제선이 뚫린다는 그 소식 하나만 가지고 20%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제선이 언제 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률도 네. 영향을 줄 것이고요. 타국의 백신 접종률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추이를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과 중국 정도까지가 가장 먼저 열리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쵸. 사실은 중국만 열리면은 LCC들은 흑자 전환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 언제 회복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됐을 때 그 해외 여행을 과연 비용이 2배로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안 갈까요? 3배로 올라간다고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제주도 비행기 값 오른 거 보셨죠? 네. 몇 배 수준이나 올랐어도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 굉장히 인기 많은 여행지인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만 원 정도에 갔다면 과연 이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는 70만 원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비용이 2배가 되면 그렇다고 안 갈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너무 오랫동안 네. 못 갔기 때문에 동남아 갈 수 있다 이러면 2배 내도
아니 근데 우리 턴어라운드 전문이시잖아요. 건설이시면. 네. 건설도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심리가 아주 안 좋지 않나요? 거의 그때는 거의 다 포기했을 때가 바닥 아닌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회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음흠. 진짜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다가 약간씩 뭔가 희망이 보일 때 주가가 세게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진짜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야 중간중간에 어느 구간에서의 네.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바이 리포트를 써서 네. 투자하시라고 알리는 거지만 이게 이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회사는 또 6개월 보는 거고 어딘가는 1년도 보는 거고요. 네. 각자 애널리스트마다 보고 있는 타임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시라고 했는데 6개월 후 1년 후에 막상 가서는 업황이 또 바뀌어 있을 더 나빠져 있을 수도 그럴 있는 수 거예요, 있지.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 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들은 얘기로는 아직은 긴가민가 하면서 너무 싸지면 반등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이 당분간 연출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럴 때는 급등 급락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주가도 참 쉽지 않은 네. 그런 네, 구간이 그래서 오늘 아닐까 사실 싶어요.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네. 턴어라운드 투자에 접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나와서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주식을 추천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턴어라운드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언제 턴어라운드를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적자나면 또 유상증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CC 회사들이 거의 다 이미 증자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고 그 사이에 플러스권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그대로 그냥 다 떠안게 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네, 네. 기대 수익률도 크지만 리스크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크죠.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원래 리스크와 리턴이 항상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국면에서 이 산업 너무 좋고 이 회사 1등이야. 그런데 주가는 별로 안 오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영을 했을 수 있는데 네. 반면에 또 최악이야 라고 했는데 주가 저거는 저 산업에서 왜 저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오르지? 그렇죠. 이게 생존의 문제일 때는 리스크와 리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거를 즐기시는 투자자도 계시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심장이 벌렁벌렁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작년에 보면 다 전혀 희망이 없던 업종들 그러니까 철강 말씀하셨던 건설 제가 그때 주변에 건설 사야 되지 않아? 너무 싸지 않아? 근데 애널리스트들 중에 일부는 콜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올라오는 업종들 중에 그런 업종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항공이나 LCC는 주가가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반등이 반등이 한 번 이루어진 했으니까,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반등을 한 번 했고 죽은 거니까. 근데 이 업종들, 철강, 조선 이런 쪽은 조선 아니고 철강, 기계, 건설 이런 쪽은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네. 눌려서 네. 이거 청산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사서 이 회사 청산하면 2배는 먹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가가 빠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LCC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은 좀 또 덜한 것 같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주식보다도 채권도 굉장히 이제 요동을 치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 회사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분기마다 실적 나올 때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이나 철강, 특히 건설에서의 플랜트는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도 음흠. 구구절절히 산업에 대해서 네. 어떤 산업이 좋아져야 유가가 올라서 뭐가 이래야만 그렇죠. 좋아집니다라는 설명이 필요한 산업들이 대체로 주가가 반영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LCC 여행, 리오프닝, 백신 맞으면 우리 여행 가는 거야? 그럼 네. 뭐가 제일 좋지? 이러면 이제 항공사, 네. 호텔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가 세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지 네. 않나. 네, 오늘 아주 그런 중요한 생각은 좀 포인트 드네요.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B2B 사업 쪽은 그래 화학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맞아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네, 모르겠는데. 이름도 어렵고. 모르겠는데 무슨 말하는 건지. 뭐 탄소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정신이 하나도 맞습니다. 없는데
한 번 오르면 뒤늦게 오르지만 하면 묵직하게 오르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건설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 여행업종도 그렇고 소매 와 있다 있는 곳은 사람들이 바로 인식해서 바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반응하는 그런 것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당연히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지금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나느냐 마느냐니까 앞으로 네. 깜짝깜짝 놀라실 일이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네, 크다. 근데 이런 데서도 기회를 잘 찾으시면 좋을 수도 있고 네. 정말 크게 또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기회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이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깜짝 놀라는 일이 그럼요. 발생해서 네.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날 팔 것이냐? 아니다. 이게 이런 기회가 생기고 기대감이 조금만 생겨도 반등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건 뉴스플로어에 당분간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미국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투자자로서 여러 다양한 그 변수들을 머릿속에 넣고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데 일단 미국은 이런 흐름이 있다. 한국과는 뭐 조건은 좀 다르지만 네. 네. 예. 좋은 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꼭 필요한 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투자로 권유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절대 이러한 궤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충분히 여기실 수 있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모아지는 거에 따라서 투자의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전 여행업종 오를 때 기가 찼어요. 여행 아직 가지도 못하는데. 네, 오는데 전년 가격 이상으로 막 구조조정해야 될 판인데 주가는 52주 신고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참 네.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영역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집단 지성이 모이는 것이고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눈높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가 폭등할 때가 있고 맞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반응이 없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산업들도 뭐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오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아직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좀 빨리 끝나서 여행도 다니고 정상적인 구간에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이게 진행 과정이고 뭐 델타 변이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코로나가 확산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약해지면서 아까 그 중요한 그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도 우리는 그냥 경제활동 할 거야. 또 이러면 의외로 수혜주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전히 코로나는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번 네. 더 이것도 업종별로나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죠. 네,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업황이 얼른 해결되어서 그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가서 모두가 행복하게 여행도 가고 그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